네, 앞서 보신 대로 경찰이 지난 한 달 동안 연인 간의 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봤더니만 무려 1,200여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목돈으로 불려주겠다며 가입자 수를 늘리고는 제때 돈을 갚지 못한 보험 설계사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는데 네. 관련 사건들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좋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참 또 끔찍한 얘기입니다. 헤어진 동거녀한테 가서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이면 엄청나게 큰 중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건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리포트에 잠깐 나왔던 것처럼 네네. 잠깐 동거를 했었습니다. 동거를 했었고 동거 그때 헤어지기로 했는데 헤어진 이후에도 어느 정도 연락을 하고 지냈던 모양입니다. 예, 예. 그런데 전화 통화를 하는 와중에 다른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었고 그러면 나랑 헤어지자마자 다른 남자를 만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제기를 했고 사실 여성 입장에서는 이미 헤어진 사람이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될 것이냐라고 그렇죠. 맞받아쳤는데 예. 그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서 문제는 이제 도로 한복판에서 사람을 아주 잔혹한 수법으로 흉기로 살해를 했고 같이 있던 그 남성이 있지 않습니까? 의혹을 품었던 남성 역시도 죽이려고 시도를 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바람에 가까스로 생명을 건졌던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군요. 법원에서는 범행 수법 자체가 굉장히 잔인하고 또 주위의 어떤 복수극이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사회적 문제로 데이트 폭력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경종을 울려야 된다는 필요성에서도 중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참 충격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흔치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실제로 지난 6년 동안 사흘에 한 번꼴로 이별 살인이 발생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 6년 동안 640여 건 가량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를 내면 거의 사흘에 한 번 정도의 살인에 그렇습니다. 이르는데 예. 이게 얼마나 이렇게 사건들이 많을까 보면 뭐 흉기를 이용해서 폭행을 한다거나 독극물 같은 걸 이용한다거나 차량으로 정말 돌진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범행 수법 자체가 과감해지고 잔인해지는 경향을 보여서 이게 단순히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는 사랑 싸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까 제가 그 앞서 앵커 멘트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경찰이 한 달 동안 집중 신고 기간을 좀 운영해 봤더니만 1,200여 건이 접수가 됐고 이 중에서 61명이 구속이 됐다고 하는데 네. 상당한 수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61명이 구속됐고 그 형사 입건, 예. 수사를 정식으로 하는 숫자만 한 800여 건이 넘습니다. 예. 근데 이게 같은 기간 동안에 지난해에 비교해 보면 거의 50% 정도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동안에는 여성들, 피해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이걸 좀 쉬쉬한다거나 아니면 뭐 창피하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거나 예. 아니면 이거를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신고를 좀 주저했던 경향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 데이트 폭력에서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뭐 홈페이지라든가 어플리케이션 것도 만들어서 이런 신고할 수 있는 수단도 늘리다 보니까 이제 피해 구제를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성들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여성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예. 대부분의 경우는 여성이 집중돼 그렇죠. 있기 뭐 때문에 남자가 이제 그렇게 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한 4% 정도 남자가 당하는 그렇습니까? 경우도 신고가 있긴 하다고 합니다. 예. 예,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이기도 하고요. 가해자를 살펴보면 절반 정도가 20, 30대의 전과자라고 예. 하거든요. 근데 이걸 사귀면서 알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한참 뭐 서로 이제 이성에 대해서 뭐 많이 사귀고 이럴 때인데 그때 뭐 이 사람이 전과가 있다 없으라는 걸 생각하면서 사귄다는 건 또 어려울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20, 30대 때의 그 단순 폭력이나 이런 사건들은 20, 30대 때 수적으로는 많은데 양적으로는 예. 또 의외로 한 30%가량 40, 50대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더 어떤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이게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40, 50대로 갈수록 더 범죄의 심각성은 더 늘어나는, 그러니까 질적으로는 훨씬 더 무거운 범죄들이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리포트에서 됐던 경우도 40대 남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어떤 기존의 본인의 연인 관계라든가 가족 관계 같은 것이 파괴된 이후에 또 새롭게 만나는 어떤 그런 데이트라고 할 수 있고 연인인데 이미 폭력에는 남자 가해자가 폭력에는 굉장히 중독돼 있는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40, 50대쯤에 됐을 경우는 상대방에 대한 집착 같은 것이 더 강해진다고 할까요? 예. 그래서 오히려 20, 30대의 숫자는 많지만 좀 더 무거운 범죄의 경향은 40, 50대에서 더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참 놀라워요. 그게
되게 상식적이지 않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남녀 관계라는 게 쉽게 정리될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좀 잔인한 수법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데이트 폭력 피해 유형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좀 짚어주시죠. 지금 경찰에서 어느 정도 분류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좀 폭을 넓게 잡기 위해서 그냥 스토킹 수준의 것들도 데이트 폭력으로 넣고 있긴 예, 합니다만은 거기서 더 나가서 협박, 뭐 감금, 폭행, 상해, 이제 극단적인 경우로 살인도 있고 예. 뭐 성관계 같은 것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고 협박의 경우도 예전에 어떤 그런 뭐 단순하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문자 메시지라든가 뭐 좀 흉기 같은 것을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는 방법으로 한 1년 동안 1,600건 가량의 협박을 일삼는다거나 뭐 쉴도 때도 없이 전화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어떤 협박을 하는 사례들이 보이고 네. 있죠. 데이트 폭력 가해자들도 그렇지만 이게 이런 어떤 아까 뭐 사진으로 전송한다고 했는데 물리적인 충격도 그렇지만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상당히 처벌이 좀 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법을 근거로 어떤 식으로 좀 처벌이 되는 겁니까? 지금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서 따로 특별법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없군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결혼을 했거나 네네. 그러니까 넓은 범위에서는 혼인 중에 일어난 일도 사실 데이트 폭력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이혼했을 때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헤어짐에 굉장히 많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이후에 이혼을 해놓고도 예. 나에게 이혼을 미련을 요구했다는 버리지 것마다 못하고. 미련을 예, 버리지 그렇죠.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서 네네. 그런 경우 아니면 뭐 사실혼에 이르렀을 때 정도까지는 가정폭력에 관한 특례법 같은 것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보다 법적이 유리한 게 뭐냐면 처벌에 있어서도 가중처벌을 할 수가 있고 또 피해자를 격리한다거나 수용시설에 보호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해자를 이렇게 떼어넣는 임시조치 같은 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많이 있는 거고요. 그게 없는 그것도 아닌 좀 막연한 그냥 어떤 좀 깊이 사귀는 관계일 경우에는 이거를 법을 따로 적용하는 법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고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는 어떤 국가들도 있는데 조금 뭐 관계가 어느 정도 깊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혼까지 보지 않을 정도라도 이걸 가정폭력에 준하는 정도로 봐서 조금 더 깊이 개입할 수 있고 조금 예.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도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데이트 싶습니다. 폭력 방지법 이런 게 아주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게 한번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네. 또 나와서 또다시 이렇게 보복성 범죄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그게 오히려 기존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신고율 자체가 좀 낮았을 수도 있다 과거에는 이 네네. 이유가 뭐냐면 신고를 하면 뭐하냐 경찰이 잠깐 출동을 했다 가버리고 나면 또 폭력은 더 가혹해질 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경찰에서도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응을 나서면서 재범 방지에 보다 신경을 쓰겠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 어떤 가해자에게 사면으로 혹은 구두로 혹은 경고 조치를 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겼을 경우에는 즉각 출동해서 뭐 바로 가능하면 구속까지 시킬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어떤 보호 조치를 요구했을 때는 뭐 보호할 수 있는 그 임시 거처 같은 것도 제공을 하는 그런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경찰이 그 한국판 클레어법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일단 이 변호사님 클레어법이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클레어법이 2000년대 후반에 2009년경이었던가요? 영국에서 네네. 클레어라는 여성이 이 SNS를 통해서 남성을 사귀어서 데이트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 폭력 전과가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걸 알지 못한 데 데이트를 하다가 결국 살해까지 당했던 경우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어떤 심각한 폭력의 위험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네. 그냥 마구잡이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뭔가 내가 이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내가 폭력이나 위협을 당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신원 과거의 어떤 우리로 표현으로 쓰면 범죄 경력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예. 경찰에게 소명을 하면 경찰에서 직접적으로 그걸 다뤄본 다음에 이 정도라면 혹시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해서 제한적으로 그걸 여성에게 알려주고 피해 구제 방법까지도 알려주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했고요. 클레어법 제정 이후에 실제로 영국에서는 이 데이트 폭력으로 살인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그 형태로 예. 운영이 되겠지 만약에 우리나라도 된다면. 만약에 이제 경찰에서는 그걸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고요. 다만 이제 이게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니까 뭐 반대로 정보주의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예.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네. 그냥 가볍게 줄 경우에는 전과가 한 번 있다고 해서 또 영원히 구제받지 못하게 되는 것도 또 그러면 안 아니지 되죠.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부분을 인권과 또 피해를 어떻게 조화를 해서 법을 만들지가 문제죠. 네. 그렇군요. 예,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보험 설계사가 고객 돈 44억 원 정도를 빌렸는데 불려주겠다며 빌렸습니다. 그랬다 구속이 됐는데 이분이 보험 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지난 20여 년 동안 세 차례 정도까지 썼고 뭐 연봉을 6억 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겠죠. 저도 이제 주변에 보험 모집을 하는 뭐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 매달 내지는 매년 실적이 이만큼이 됐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되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그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좀 무리해서 이제 모았던 거죠. 이 사람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중간에 해약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그냥 해약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서 그 해약을 자기 이름으로 막았던 겁니다. 아. 막기도 했었고 또 없다 보니까 모집을 하다 보니까 무리한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뭐 수년 내에 2, 3년 내에 원금이 한 2~3배를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모집을 했고 그 2배를 자기 돈으로 줬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돈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또 무리해서 모으고 뭐 보험 상품에 대해서 허위로 사실을 얘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로 뭐 얘기를 하면서 내가 실적은 이만큼 좋은데 잠깐 뭐 다른 사람들이 해약한 것들을 메워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테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는 식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받았는데 짐작하시겠지만 그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막다가 결국에는 갚지를 못해서 고소를 당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보호막이라는 타이틀을 버리지 못하고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집착이 불러온 결과인 건데 어떤 벌을 받게 되는 거고 또 처벌 수위는 어떨까요? 지금 고소를 당한 액수는 40억 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5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일반 사기가 아니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예. 법률을 적용을 받고 그 경우에는 법 적용이 3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3년부터 시작을 할 정도로 굉장히 무겁게 처벌을 하는데 이제 고소 내용을 일부분은 그러니까 금액을 피해를 받았다고를 이만큼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돈이 보험으로 납입됐거나 아니면 그냥 계약만 해놓고 그 돈을 받은 건 아닌 경우도 있어서 네네. 실제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이제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피해자분들이 존재하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이분들이 무엇보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형사 사건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따로 민사 소송을 안 하더라도 분명히 이건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예. 민사 소송을 해도 받을 수가 있지만 형사 절차 안에서도 간이하게 배상할 수 있는 제도도 두고 있고요. 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은 만약에 이 보험 모집인이 회사의 이름을 걸어서 좋은 상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팔았다면 그리고 그 돈이 회사로도 들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기망을 했다거나 네. 과장해서 상품을 판매를 했다라면 회사도 일정 부분 관리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회사를 상대로도 어떻게 보면 뭐 소송이라든가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피의자가 보험사에 소속이 돼 있던 설계사이기 때문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뭐 회사도 이걸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회사의 책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보험 모집인이 회사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회사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했고 회사로도 무슨 통장이 들어왔고 회사 명함에도 이런 어떤 상품 것들을 팔았고 회사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이 정도로 무리하게 운영을 했으면 네. 좀 알 수 있었을 만한 사정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제 보험 회사 측의 관리 책임을 물어서 그쪽에도 같이 추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되죠. 네, 앞으로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예.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